자, 오늘은 우리가 입동이라는 이제 소설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지금 교과서에 삽입되어 있는 이 그림만 해도 되게 조금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죠, 그쵸? 되게 이렇게 좀 겨울 분위기고, 두 인물은 좀 얼굴을 묻은 채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림 해석하고 있으니까 뭐 타로 카드 해석해 주는 느낌인데, 자, 일단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개관을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이 작품은 다른 교과서 작품들과 달리 굉장히 최근 소설이죠. 자, 현대 소설 중에서도 2010년대, 20년대에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20년대 아니구나. 2010년대겠다. 그쵸? 쌤 한창 대학 다닐 때 나왔던 이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최신이죠. 10년도 안 된 거니까. 현대 소설이고요. 자, 보면은 제목이 입동이라는 건데 이 제목이라는 게 우리가 그 24절기 있잖아요. 그쵸? 동지부터 해서 뭐 하지도 있고, 그쵸? 24절기 중 겨울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겨울 동자에 들입자니까 겨울에 들어간다라는 이 절기의 제목을 왜 붙였을까? 이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쵸? 일단 영상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읽고 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일단 이 작품은 자식을 잃은 어떤 부모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다시 과거로 한번 거슬러 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아들과 인제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이 나와서 좀 이제 이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좀 본격적으로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어렵게 아들 영우를 가진 부부는 자, 지금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대출을 받아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한다. 아내는 드디어 정착할 곳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집을 꾸미는데 공을 들인다. 즉 아내는 굉장히 새로운 집에서의 어떤 삶을 설레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죠.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영우를 잃게 되고 아들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 이후 시어머니가 잠시 집에 왔을 때 복분자에 그쵸. 복분자라는 열매 있잖아. 그 열매를 이제 설탕에 절인 거죠. 그게 터지는 바람에 부엌 벽면이 더러워진다. 자, 한번 봐봐. 이렇게 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했고 그곳에서 산다는 어떤 그 집을 꾸미는 데에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집의 일부인 벽 하나가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이 부부의 어떤 일상, 이런 기쁨과 행복과 설렘이 있던 그 집에 얼룩이 생긴 거죠. 복분자의 얼룩. 근데 이 얼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망가졌다라는 걸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자, 입주 전 아내는 제일 먼저 그 벽부터 손봤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 들러 부엌과 거실벽은 모두 흰색으로 하되 개수대와 마주한 면은 올리브색 종이를 발라 달라 주문했다. 흰색 공간에서 올리브색 벽면은 단연 포인트가 됐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가 이렇게 집 꾸이는 데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쏟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딱 한 벽면은 올리브색으로 따로 주문할 만큼 나름 이런 그 아내의 어떤 집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지금 드러나 있는 거죠. 아내 말대로 눈맛도 시원하고 집이 넓어 보였다. 아내는 그 벽 아래에 4인용 식탁을 놓았다. 그쵸? 엄마, 아빠, 애기까지 인제. 무광택 미색달의 엷은 감빛 상판을 얹은 따뜻한 느낌의 식탁이었다. 우리는 그걸 밥상 겸 찻상 그리고 책상으로 썼다. 아내는 식탁 한쪽에 전기 주전자를 비롯해 녹차와 허브차 티백, 종합 비타민제, 견과류를 올려놨다. 투명 용기에 담은 원두와 보는 것만도 왠지 으쓱한 기분이 드는 커피 그라인더를 두는 일도 있지 않았다. 라고 이제 아내는 뭔가 약간 좀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집을 꾸미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이젠 이사를 많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쵸? 내 집이니까. 내 집 마련해서 오는 어떤 좀 안도감? 편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일상의 여유? 이런 것들이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막 커피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그 4인용 식탁에 둘러앉아 매일 밥을 먹었다. 드물게 손님이 오면 거실에 상을 폈지만 우리끼린 대개 식탁을 이용했다. 우리 부부는 등받이가 없는 벤치형 의자에, 영우는 유아용 접이식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배웠다. 욕실 유리컵에 꽂힌 세 개의 칫솔과 빨래 건조대에 널린 각기 다른 크기의 양말, 앙증맞은 유아용 변기 커버를 보며 그렇게 평범한 사물과 풍경이 기적이고 사건임을 알았다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가족의 삶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부부와 아이가 어떻게 밥을 먹었고, 그리고 욕실에 가면은 이렇게 칫솔이 이제 가족의 수만큼 있고, 또 이제 그 빨래가 널려 있는 부분을 보니까 엄마 아빠의 큰 빨래와 아기 빨래 이런 게 있고, 그쵸? 그리고 식탁에서 영우를 먹이고 혼내고 어이없는 말대꾸에 웃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좀 아이를 훈육하고 이런 모든 과정, 또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 흘리고 또 의자 아래로 기어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행복한 일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친 이 부분들, 자, 모두 뭐야? 그쵸? 어떤 가족의 행복한 삶을, 가족의 행복했던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상의 어떤 일화들을 압축적으로 짧게 짧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 길게가 아니라 이런 나날 저런 나날 이런 조각 저런 조각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4인용 식탁에서 식탁과 맞붙은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아래에서 집 앞 어린이집에서 보내온 복분자액은 바로 거기서 튄 거였다. 즉 한마디로 이렇게 영우가 있을 때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냈던 그 벽지에 바로 복분자액이 튄 거인 거죠. 그쵸? 한마디로 가족의 행복이 꽉꽉 눌러찬 집약된 공간이었던 거죠. 그 식탁이 있는 곳은. 그 공간에 바로 뭐가 생겼다? 얼룩이 생겼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행복이 처참히 파괴된, 붕괴된 그런 모습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아내와 나는 복분자액이 터진 날의 일을 따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왜냐면 그날 인제 어쨌든 시어머니가 그거 뚜껑을 열었는데 이게 인제 안에서 가스가 차서 빵 하고 터진 거야. 그때 아내가 "아씨." 하고 인제 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좀 입에 다시 올리기 좀 뭔가 애매한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둘 다 다시 그날 일을 따로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본가로 내려갔고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려 애썼다.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하루, 아주 긴 하루, 아내 말대로는 다 엉망이 되어버린 하루를 가끔은 사람들이 시간이라 부르는 뭔가가 빨리 감기한 필름처럼 스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풍경이, 계절이, 세상이 우리만 빼고 자전하는 듯한 점점 그 폭을 좁혀 소용돌이를 만든 뒤 우리 가족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자, 지금 보면요. 여기에 굉장히 비유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 필름처럼 지규법, 자전하는 듯한 지규법, 우리 가족을 삼키려는 것처럼 지규법이죠. 자, 한마디로 지금 이 가족은요, 영우가 죽고 난 뒤에 시간도 뭐 계절도 어떤 일상도 모두 무감각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영우가 죽고 난 뒤 이 부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시간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지난 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자,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52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5번도 채 보지 못하고였다. 가끔은 열불이 날 만큼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웠지만 딱 그 또래만큼 그랬던,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부모를 안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던, 이제 다시 안아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였다. 무슨 수를 쓴들 2번 다시 야단칠 수도 먹일 수도 재울 수도 달랠 수도 입 맞출 수도 없는 아이였다라고 지금 이렇게 영우와 있었던 어떤 이런 이야기들 혹은 되게 사소한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순간들을 나열함으로써 영우가 죽었다는, 영우가 곁에 없다는
부재를 굉장히 강조하고 즉 이 부부의 어떤 슬픔을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고 않고 잘 자라고 했다. 한마디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다시 만날 수 있는 양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면서 그랬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우리는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세상의 잣대나 단위로 잴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 여기는 듯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가족은 아이가 죽어서 지금 거의 일상이 다 망가지고 거의 인생이 멈춰버린 느낌인 건데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우리 부부에게 좀 폭력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사람들은 어떤 공감이나 배려가 부족한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아이 하나가 죽어서 가족 하나가 지금 행복이 망가졌는데 보험금으로 이렇게 뭔가 처리를 하고 자 이어서 또 나옵니다. 자 이어서 운전사를 바꾸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육교사까지 잘랐는데 무얼 더 바라는 듯한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했대요. 굉장히 좀 무례한 태도인 거죠.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그랬다.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란 근거로 동네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이 돈 것도 그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보험회사에서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뿐인데 이제 공교롭게도 아이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왠지 그거랑 아이의 죽음이 상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굉장히 남의 슬픔에 대해서 되게 무례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처음엔 듣고도 믿을 수 없어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끔찍한 건 몇몇 이들이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하죠. 그쵸? 남의 불행과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아내는 직장을 관두고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나도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아파트 대출금과 높은 이자가 빠져나갔고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의료보험비와 휴대전화 요금도 만만치 않았다. 내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 들겠죠.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내는 이제 일을 그만뒀는데 나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 현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내가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죠.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죠. 그즈음 어린이집 차량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은 차분한 말투로 나를 위로하고 공적인 어휘로 보험료 지급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기보다는 그쵸? 되게 일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슬픔에 대한 공감이 없는 이런 태도가 부부에겐 더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곤 조심스레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거기 내 이름을 적는 칸과 계좌번호를 기입한 란이 비어 있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양식이었다. 왜냐면 이 사람도 보험회사 직원이잖아. 그리고 언젠간 나도 그와 같이 사묘적인 얼굴로 누군가의 슬픔을 대면했을 터였다. 라고 나름 반성하는 거죠. 나도 언젠가 그렇게 한 번쯤은 일해왔겠지라고 자신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좀 돌아본 거죠. 성찰하게 된 거죠. 서류를 앞에 두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담배를 연달아 3대나 피웠다. 즉 기분이 되게 안 좋고 착잡했던 거죠.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초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고 고장난 데를 손보는 건 가장의 일이었다. 나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 하지만 내가 거기 계좌번호를 적는 순간 이상하게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한마디로 아들의 죽음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게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저 떠오르는 건 어둠, 퇴근 후 딸깍 스위치를 켜면 부엌 한쪽에서 흐느끼던 아내의 얼굴과 딸깍 불을 켰을 때 거실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던 아내의 윤곽뿐이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정말 슬퍼하며 살고 있는 거죠. 냉장실 안 하얗게 삭은 김치와 라면을 풀자마자 역한 냄새를 풍기며 흐트러지던 계란, 거실 바닥에 떨어진 갈색 고무나무 이파리 같은 것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의 어떤 일상적인 삶이 모두 붕괴된 거죠. 이따금 아내는 베란다 창문을 바라보며 동어 반복을 했다. 여보, 영우가 있는 곳 말이야. 여기보다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엔 영우가 있으니까.
한 번은 아내가 바퀴 달린 장바구니 들고 나갔다 10분 만에 돌아왔다. 무슨 일이냐 묻자 아내는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고 나는 안 그러냐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묻자 아내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본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게 느낌이 아니라 사람들이 쑥덕대는 거지. 약간 저 사람인가 봐. 그 애 있잖아. 그 죽은 애. 뭐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또. 아이 잃은 사람은 옷은 어떻게 입나. 자식 잃은 사람도 시집권에서 음식을 먹나. 무슨 반찬을 사고 어떤 흥정을 하나 훔쳐본다고 했다. 나는 그럴 일 없다고 당신이 과민할 거라고 설득했다. 그 뒤 아내는 주로 온라인 매장에서 장을 봤다. 집 밖을 나선 일이 점차 줄고 베란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난 영업뿐 아니라 아내까지 잃게 될까 두려웠다. 라고 지금 사람들의 굉장히 배려 없는 모습 때문에 아내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즉, 이웃들의 배려 없는 그런 모습에 아내는 영우를 잃은 것도 슬픈데 일상생활마저 포기하게 된 거죠. 여보, 우리 이사 갈까? 딸각 다시 스위치를 켰을 때 작은 인디언 천막 안에 웅크리고 있던 아내를 향해 물었다. 아내는 젖은 얼굴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퇴근길에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 아파트 시세는 지난해 우리가 집을 산 가격보다 2천만 원 이상 떨어져 있었다. 부동산을 나와 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연달아 2대 피웠다.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집이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쵸? 한마디로 현실인 거죠. 그쵸? 어쨌든 이 2천만 원을 포기하고 이사를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나와서 또 한 번 담배를 피웠대요. 왜? 착잡함의 그런 기분의 표현이겠죠. 심리의 표현이겠죠. 아파트 파는 걸 포기하고 건드리지 않은 보험금 통장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그건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 돈이었다. 그쵸? 영호의 목숨값이잖아요. 상의한 적은 없지만 아내도 나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소포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나는 불길하고 신기한 물건 대하듯 상자를 살폈다. 왜냐면 우리 집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이게 올 리가 없잖아요. 그쵸? 의아했던 거죠. 대체 어린이집에서 뭘 보냈을까? 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오지 않아서였다. 소포 겉면엔 장수식품이란 상호와 더불어 국산 복분자 원액 100%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상자 유리 테이프를 뜯어내자 작은 카드가 나왔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세요. 라는 관습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추석 선물 세트를 보낸 건데 사실상 이건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집에 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됐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이집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막 실수를 한 거지. 우리 집엔 더 이상 아이가 없는데도 이게 이제 주소록에서 삭제가 안 되니까 여기에도 배송이 된 거죠. 영어일로 나빠진 평판을 그런 식으로나마 바꾸려 한 모양이었다. 신입 교사가 실수한 건지 주소록을 갱신하지 않은 탓인지 알 수 없었다. 아내는 이 사람들 어쩌면 이렇게 무감할 수 있냐 화를 냈다. 게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알고 보냈으면 나쁘고 모르고 붙였으면 더 나쁜 거라고 흥분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화가 난 거죠. 난 소포를 돌려보낼 때까지 복분자 원액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둬야겠다 생각했다. 그게 2달 전 일이었다. 라고 이제 복분자액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준 거죠. 부엌 벽면에 밴 물은 웬만해선 잘 빠지지 않았다. 젖은 행주로 닦고 매직 블록으로 문지르고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 조심스레 두드려도 소용없었다. 행주지를 여러 번 한 곳은 비교적 옅어졌다. 가족의 행복을 이제 이 망친 그러한 상징적 수단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얼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가족의 행복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얼룩이 쉽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흔적을 지우려면 할수록 우둘투둘 종이만 더해졌다. 한마디로 이 흔적을 지우려 할수록 더더더더 상처만 더 짙어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찌됐든 도배를 새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가 도배지를 사서 직접 도배를 하다가 아내는 영호의 보상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자고 말한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아내가 막 일어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내는 좀 힘을 내서 도배를 하고 뭔가 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3번째 벽지만 바르면 다 끝날 터였다. 아내와 하나 남은 셀프 도배지를 들고 욕실로 이동했다. 한꺼번에 불린 뒤 한쪽에 개어놓을 걸 그랬다. 풀 마를까봐 그랬지 하면서 아내가 벽면 아래 수납함을 뒤로 빼냈다. 한쪽 면이 뻥 뚫린 사각함이었다. 우리는 그걸 영호 식탁 의자 옆에 놓고
줬고 보조 의자 겸 수납함으로 썼다. 식탁을 거실로 옮길 때 같이 치울까 하다가 도배 중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있으면 사용하려 그대로 둔 거였다. 수납함을 들어 올리자 바닥에 뽀얀 먼지가 네모나게 드러났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있었던 거죠. 아내가 걸레에 물을 적시는 동안 나는 두 번째 벽지 옆에 세 번째 종이를 뽀겠다. 물걸레질하느라 들썩이는 아내의 작은 등이 보였다. 나는 아내가 얼른 먼지를 훔쳐내고 내 안쪽으로 들어와 도배지 밑단을 잡아주길 바랐다. 그런데 바쁘게 걸레질하던 아내가 갑자기 꼼짝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거기에 영우가 뭘 써놓은 거예요. 그쵸? 영우가 자기 이름을 써놨다라고 이제 아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는 끄끄 이상한 소리를 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우가 제 이름을 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따금 방바닥이나 스케치북에 그림도 글씨도 아닌 무언가를 구불구불 그려넣는 건 알았다. 그런데 제대로 앉거나 기지도 못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 김자랑 이응을 썼다니 대견의 머리통이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 영우의 새까만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차지고 부드러웠는지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영우를 다시 안아보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부엌 창문 사이로 11월 바람이 사납게 파고들었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영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억이 다시 한번 난 거죠. 그쵸? 자, 영우에 대한 기억이 다시 한번 이제 물밑에 쏟아들어왔고요. 근데 그런 부부에게 있어서 11월 바람, 즉 겨울바람인 거죠. 이 겨울바람이 사납게 파고들었다는 거야. 우리 제목이 입동이잖아요. 그쵸? 자, 이 입동이라는 게 괜히 붙은 제목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이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겨울바람이 파고들었다라는 거. 즉, 한마디로 이거는 그냥 계절적 배경이 아니라 이 부부가 느끼고 있는 어떤 마음의 추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점점 구체적인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생일에 당신 케이크 사왔잖아. 여기서 같이 초 붙이고 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생일 파티 했던 장면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지규법이죠. 사람들이 던진 꽃에 쌓인 채, 꽃에 파묻힌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미색 바탕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흰 꽃이 촘촘하게 박힌 종이를 이고서였다. 그러자 그 꽃이 마치 아내 머리 위에 함부로 던져진 조화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 머리 위에 함부로 던져졌다라는 이 표현에서부터 조금 느낌이 느껴지죠. 그 꽃은 남들이 이제 이런 아내, 우리 부부의 어떤 슬픔에 대해서 좀 배려 없이 하는 행동들을 상징하는 거죠. 즉, 배려 없는 이웃들의 행동, 그리고 어떤 불편한 시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기로 던져놓은 국화 같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 장례식 가면 흰 국화를 놓잖아요. 이제 그 흰 국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의를 표현한 거죠. 그쵸? 삼가 이제 그 조의를 표합니다 할 때 그 조의를 표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좀 배려도 없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막 던진 느낌이었다니까. 한마디로 어떤 뭐 "그 집 참 안 됐어. 불쌍해."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례하게 다가왔던 그런 느낌의 조의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한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들은 마치 거대한 불행에 감염되기라도 한 양 우리를 피하고 수근거렸다. 그러니까 뭔가 나쁜 일이 없는 것처럼 대했다는 거죠. 되게 나쁘죠. 즉 부부에 대한 어떤 이 이웃들의 불편한 행동인 거죠. 그래서 흰꽃이 무더기로 그려진 벽지 아래 쪼그려 앉은 아내를 보고 있자니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꽃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주는 어떤 이런 시선과 위로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폭력적이었다. 매와 같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폭력적인 시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관심, 이런 말들, 모든 게.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라며 줄기 낀 꽃으로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내는. 그러곤 내가 아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왜냐? 나와 아내는 동일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쵸? 자, 나와 아내는 동일한 경험을 한 존재들이고 그 외의 이웃들은 모두 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런 아픔을 잘 모르는 거죠. 아내가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봤다. 텅 빈 눈동자가 불 꺼진 형광등처럼 어두웠다.
아내가 한 손으로 영호가 직접 쓴, 아니 쓰다만 이름을 어루만졌다. 순간 어디선가 영호가 다다다다 뛰어나와 두 팔로 내 다리를 감싸 안을 것 같았다. 토닥토닥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엄마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줄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터였다. 즉, 다시는 영호가 살아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쵸? 부부의 이런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팠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부엌 바닥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손에서 벽지를 놓을 수 없어. 그렇다고 놓지 않을 수도 없어. 두 팔을 든 채 벌서듯 서 있었다. 한마디로 봐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픈데 그 순간에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현실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쵸? 너무 슬픈 와중에도 놓을 수 없는 이런 일상, 현실이 다 있다는 거죠. 물 먹은 풀이 내 몸에서 나오는 고름처럼 아래로 후두둑 떨어졌다. 한파가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다. 두 팔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는 어떤 본격적인 겨울도 안 오고 겨울의 입구에 섰을 뿐인데 너무 추웠다라는 거죠. 즉 어떤 부부의 마음의 추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부부의 어떤 고통을 지금 추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쵸? 굉장히 길어요. 자, 봐봐. 부부의 어떤 고통을 겨울의 추위, 바람, 겨울바람 이런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입동이라는 건 겨울의 입구라는 뜻이거든요.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야. 그렇다면 입동 이후에는 점점 더 추워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부부의 이런 고통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부부의 고통은 이제 시작된, 아직 절정에 다다르지 않았다.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김혜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2010년대에 잘 나갔던 소설 작가고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는 작가인데 느낌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슬프고 뭔가 좀 찜찜하고 막 기분이 좀 안 좋고 막 읽고 나면 좀 약간 좀 뭔가 이런 느낌? 그래서 쌤이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는 아닌데 학부 때 이제 대학을 다닐 때도 이 책을 너무 많이 읽었고 왜냐면 김애란 작가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수업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또 교과서에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교과서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기도 하고 좀 많은 이제 그런 것에서 주목하는 작가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 정리해서 한번 해봅시다.